증상으로 답답하다, 속이 찬 것 같다, 냉하다 등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과민성 장증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흔한 병입니다. 서구에서는 10명 중 1명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정도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해서 약 8에서 9.6%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3개월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그래서 복통 외에 다음 3가지 중 2가지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합니다. 배변과 관련된 복통이 있어야 하고 배변 보는 횟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 대변을 하루 3번 이상 보거나 3일에 한 번도 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변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 딱딱해지거나 풀어져 나온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과민성 장증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과민성 장증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당과 탄수화물 흡수장애입니다. 유당 불내성이라고 해서 우유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음식 알러지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약 1에서 2% 정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음식을 이제 삼가하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담즙산 흡수장애라 해서 담즙산이 원래는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의 유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맨 처음에 나온 그 가설로는 장의 운동 이상이라는 가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복통이나 그런 증상들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가설이 나왔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나온 그 가설 중에 하나는 내장 과민성입니다. 이거는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성격이 과민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야말로 장이 과민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정상 사람에 비해서 대장이 팽창될 때 그런 자극에 대해서 통증을 쉽게 느끼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는 이런 분들한테 자주 발생합니다. 서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고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한테 유병률이 높고 50세가 넘으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급성 장염 후에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어렸을 때 자주 배앓이를 했던 경우에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의 발생이 잦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유전적 원인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이란성 쌍둥이보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서 이런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은 환경적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시된 가설로는 만성염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비만세포 등이 침착을 해서 장이 예민해져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로는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약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병 기전 중에 하나가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 되겠습니다.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세균은 소장 쪽으로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장 쪽에 다 모여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지만 소장 쪽으로 세균이 과증식하게 되면 소장 내에서 곡식 등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배가 빵빵해지고 팽창됨으로써 통증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산균 제제나 그런 것들을 복용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신경성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 흥분 그런 요인들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약 40에서 90%의 환자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신체장애 등의 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삶의 질을 많이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당뇨병, 만성 신부전증, 기관지 천식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통, 설사로 인한 증상 때문에 여행이나 스포츠, 사회적 모임에도 참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하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지하철만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요통, 성교통, 요로기의 증상, 수면장애 등이 자주 발생해서 이로 인한 실업이나 조기 은퇴 등 정상인에 비해서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복통 등의 증상 때문에 필요 없는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충수돌기염이 이제 대표적인 감비혈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값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통, 설사 등을 주로 호소하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언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환자분들 증상 중에 체중이 빠지거나 혈변이 있거나 빈혈, 발열 등의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과거력,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호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1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혈변을 주소로 오셨습니다. 복통도 있으셨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직장에 큰 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옆에 MRI에서도 혹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62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변비를 주소로 왔습니다. 보시면 항문 위에 바로 커다란 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용종을 절제하고 났더니 증상이 깨끗이 소실이 되었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감별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주로 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 CT 등의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기능 검사로 대장 통과 시간, 배변 촬영술 등의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상을 보고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의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만성질환이므로 한두 차례 약물 복용만으로 증상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피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이습관을 개선하고 증상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식이습관 개선은 다음과 같은 음식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지방식입니다. 삼겹살, 베이컨, 그런 음식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유제품이 있습니다. 우유, 치즈 등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콩, 브로콜리, 껌 등도 유발할 수 있고 초콜릿, 커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술, 담배 등과 같은 기호식품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다음 그림은 최근에 소개된 포드맵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드맵 다이어트는 체내에 들어가면 발효가 돼서 가스가 많이 분출되고 그로 인해서 많이 불편한 설사나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포드맵이라고 하고 아직 한국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양배추, 마늘, 양파, 우유, 꿀, 사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많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적은 음식들을 섭취하면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채소, 죽순, 당근, 감자, 고구마, 그다음 시금치, 순무, 곡류로는 밥, 오트밀 등이 있겠고 유당 제거 우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상을 악화시키고 이 포드맵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 배, 수박,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생마늘, 생양파, 콩류, 사과 그런 과일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 그 정신적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증상 악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경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증상을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가 않으면 주 증상에 따른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복통, 변비, 설사에 대해서 이제 각각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복통이 심하신 경우에는 평활근 이완제, 항우울제 등과 같은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변비 완화를 위한 약물로는 각종 하제, 장운동 기량제 등이 있고 설사 완화를 위해서는 장운동 저하제, 각종 지사제가 있습니다. 하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피 형성 완화제. 그야말로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대변만 굵게 해서 배변을 보고 싶게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뮤타실, 아락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로 호전이 잘 안 되면 그 다음 자극적인 그런 약물로 삼투성 완화제, 더 자극적인 자극성 완화제 등이 있습니다. 삼투성 완화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마그밀, 락툴로즈 등이 있고 자극성 완화제는 약국에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듀코락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제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피 형성 완화제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으면 락툴로즈와 같은 삼투성 완화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부피 형성 완화제와 같이 사용합니다. 자극성 완화제는 장기간 변비나 심한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관장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화제는 최소 유효량을 투여하고 가능한 횟수를 줄여나가다가 약을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장관 내 가스를 줄이는 약물로 시메티콘 제제, 항균제와 생균제, 그리고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생균제는 요새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야쿠르트에서 나온 거든가 쾌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효과가 입증된 것은 VSA3라고 하는 이런 그 생균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환자분들이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 여부를 봐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은 환자분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한다면